자연을 품은 건축과 공간.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 뭐 이렇게 썩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 배경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는데. 어쨌든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요즘 우리는 환경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환경은 점차 훼손되고 환경오염도 점점 더해지며 에너지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시대는 좋은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닌 거네. 어떤 거야? 그렇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환경은 점점 훼손되고 오염도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은 고갈되고 지금 이것이 바로 환경시대를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환경시대는 지금 우리가 부정적 환경에 처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전지구적 상황에서 그러면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떤 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지. 전 지구적 상황에서 건축은 인간이 아닌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건축은 인간이 아닌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활동이나 구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지금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환경을 생각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하고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러한 생태중심 사고를 건축 공간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태중심 사고 어떤 거예요?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환경시대에 필요한 게 뭐다? 환경시대에 필요한 게 뭐다? 그렇지. 생태중심 사고를 건축 공간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다음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생태중심,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요 생태중심 사고를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됐는가? 어떠한 형태로 디자인 정말 자연이 가진 속성을 인공적 환경인 건축에 담을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문점에서 방법적인 의문, 디자인적인 의문, 지금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전제에 대한 의문.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여 생태건축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이 글의 목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은 현재 우리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가능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넘어가기 전에 핵심 정리를 좀 보면 특징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개념과 사례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물음을 통해서 호기심 유발 방금 확인한 거죠.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 다음 화재의 변화 양상은 시대 순으로 마찬가지 뒤쪽에 가면 근대 이전, 근대 이후, 근대 이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지금 건축 양식 혹은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것이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거였죠? 생태중심 사고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반영이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글자에 보면 현재 지구의 상황과 생태건축의 필요성 이게 봤죠? 지금 환경시대다 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생태학적 건축의 특성과 시대적 양상 그리고 주변 환경을 담은 생태건축의 특징과 효과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하야에 나가 이렇게
생태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여기 쟁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쟁점이라고 하면 쟁점의 뜻은 논란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양측의 입장이 서로 부딪힐 때 쟁점이 된다는 말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는 쟁점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뭐 지점 혹은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식으로 그 의미가 쓰이는 것 같아요. 아까 다시 한번 쟁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상반되는 거는 살펴보기가 좀 어렵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환경과 생태. 환경과 생태. 봅니다, 계속. 근대 이후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자연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 인구 폭증과 과밀, 지역 공동체의 몰락. 이런 것이 아까 말했던 뭐라고 할 수 있어? 환경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지역 공동체 몰락 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면서 여기서 끊어서 한번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니까 끊어서 보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근대 이후 요거죠. 요것이 이렇게 원인이 됐던 거야. 늘어나면서 회생 불가능을 예측할 정도로 회생 불가능을 예측한다는 거니까 어떻다는 거야? 회생이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구의 생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첨단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이것도 뒤에 나오는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 스모그 현상, 기후변화 등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책 또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금 근대 의학 산업 발전하고 그 다음에 첨단 과학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당면 과제, 그래 이렇게 두 가지죠. 지금 1, 그렇죠. 2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당면 과제를 외면, 방치하거나 소극적 대처만 취하는 등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재난영화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인류의 생존만을 위협받는 심각한 환경 문제뿐 아니라 모두가지로 인류의 생존마저 심각한 상황까지 위협받는 상황까지 고려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같이 망한다는 얘기지. 이러한 문제에서 건축 또한 예외는 아니다. 건축도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거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하여 사회적 현상과 지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적인 대응책으로 다양한 양상의 생태학적 건축이 지금 다양한 양상의 생태학적 건축은 앞에 있는 상황을 뭐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지금 얘가 노력이 되는 거죠. 건축이 독일,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방법과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을 비롯하여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그게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또한 나옵니다.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한동안 잊고 있었던 대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일시적으로 증폭되면서 그래 사회문화적 변화도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어? 지금 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대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일시적으로 증폭되면서 몇몇 나라에서 그래 앞에서 얘기했던 독일, 일본, 미국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친환경적 움직임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래 이건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앞에서 뭐라 그랬어? 전 지구적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는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할 뿐 아니라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거거든. 근대 시기는 어떤 거냐면 자연을 정복하는 시기야. 자연을 인간의 밑에다가 두는 거라고. 그래서 산업화, 첨단 과학 기술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근대 시기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자연을 생각하는, 그렇지, 그게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근대 시기라고 해서 반드시 자연을 인간의 밑에다 두고 자연을 도구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 시대 정신을 계승하면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원래는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자연을 밑에다가 두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계승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있고 첨단 과학기술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걔네들이 모여야 해. 메인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메인이 아닌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했다는 거야? 자연을 신경을 썼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대는 바로 그런 거거든. 자연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야. 자연을 정복했더니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니야. 요거 좀 주의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건축 경향인데 뒤에서도 나와. 이게 소수였다. 소수. 주류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계속 보면 다시 몇몇 나라에서 시작된 친환경적 움직이기에 앞에도 지적했죠. 지역 확산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확산된 것은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할 뿐 아니라 반대로 개몽적이고 반향적 영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이게 하나죠. 근대 시기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상을 두 가지 양상을 이제 보였던 거야. 그럴 때 아까 이번 설명을 했어. 그렇지?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계몽이 무슨 뜻이야? 개헌. 그렇지. 야,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너네 잘못됐어. 너네 이제 좀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계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향을 이제 영어로 하면 센세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끝났어? 네. 그 다큐? 네. 아니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계속 하는 거야? 6화까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6부작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 계속 아직 두 개인가? 뭐가 무슨 다큐? 지금 손세이셔널? 손흥민 다큐. 설치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서. 어쨌든 방향이 그런 거예요. 계몽적이고 반향적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생태학적 또는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 움직임이 전 지구로 번져 지역적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 아까 이거 뭐야? 근대 시기의 시대 정신을 계승 반영한 이게 바로 근대 건축의 소수 패러다임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에 진보된 과학기술이 융합되면서 이게 이제 재밌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진보된 과학기술이 융합되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과학기술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걸 이제 인정한 거예요. 융합하면서 그 반경을 넓혀나갔다. 현대의 생태학적 건축은 환경 공생주택, 그린 건축, 환경 친화적 환경 친화 건축,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지만 커다란 시대 정신 안에서 보자면 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 다 같은 목표가 뭐겠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 또 뭐라고 했냐? 지속 가능한. 앞에 또 지금 이것이 자연이 회생 불가. 야 이거 더 이상 회생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위기의식 혹은 문제의식 여기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냐?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 그러니까 뭐가? 자연이 지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건축들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목표인 거죠. 지금 이제 문제 상황을 쭉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건축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 해결해야 된다고 목표를 제시했어. 그러면 도대체 생태학적 건축이 뭐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건축을 정의 나열의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된 거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같은 범주인 거니까 지금 생태학적 건축 밑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건축은 독일 생태 건축을 비롯하여 생태학과 관련된 일련의 건축, 생태학과 관련된 일련의 건축을 포함한다. 그럼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또한 환경과 친화하는 건축이면서 인간과 친화하는 건축, 환경뿐 아니라 인간과도 가깝게 하려는 건축이 생태학적 건축인 거네. 환경과 친화하다 해서 환경의 의미는 계속 볼게요. 환경의 의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요. 환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게 1번이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동시에 인공환경이 아닌 자연환경.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앞에서 말한 거랑 다른 건지? 아니죠.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야. 그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런 것도 다 뭐라는 거야? 환경.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연도 포함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앞에서의 환경은 똑같아. 그렇죠. 앞에서의 환경은 자연 환경을 말하는 거지. 자연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환경은 거기에 이제 지금 주변에 보이는 인공적인 것들도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설명하냐면 독일 생태건축부터 설명을 합니다. 생태건축, 독일 생태건축. 독일 생태건축은 196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새로운 건축 경향으로 합리성, 잘 봐야 돼. 합리성과 경제적인 목표 아래 획일화되고 비인간되어가는 근대 건축을 지향이야. 독일 생태건축은 합리성, 경제적, 그 다음에 획일화, 비인간화, 그리고 근대 건축. 근대 건축의 특성. 아까 전에 근대 건축의 어떤 인식을 계승했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대 건축이라고 하면 두 가지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을 발밑에 두려는 하나의 건축물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자연과 함께 하려는 건축물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건축을 뭐 하는 거야? 지향하는 거야. 지향이 무슨 뜻이죠? 지향이 하지 말자는 거야. 다시. 지향은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가 뭐야? 독일 생태 건축이라는 거야. 지금 근데 획일화가 뭐예요? 하나. 획일화는 통일. 하나로 맞추는 거. 사실 재료를요? 재료뿐 아니라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라고 하면 다양성이거든. 하나만 살지 않잖아. 하나만 살아? 아니야. 정말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같이 사는 것이 자연인 거지. 그런데 획일하는 거는 합리성과 경제적인 목표 아래. 무슨 말이냐? 지금 공간을 가장 잘 쓰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아? 활용을 하기 편하려면 네모나게 만드는 거야. 대표적인 건축물이 아파트죠. 다 대부분 보면은 어디든 다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게 이제 획일화가 되는 거야.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똑같이. 왜? 그게 편하고 그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편하고 효율적인 건 바로 뭐라는 거야? 근대 건축의 지향이었어. 그게 좋았던 거지, 편하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라고? 독일 생태 건축이라. 이는 주택 및 주거단지 도시를 인위적이지만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하여 자연과 유기적 통합을 꾀한다. 그래. 인위적이지만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하여 자연과 유기적 통합을 꾀하는 것이 독일 생태 건축이었다. 즉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와 즉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와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이거 붙으셔야겠네요.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와 고려한 다양한 건축적 시도, 자연 생태계를 고려한 건축적 시도와 개념을 총합하여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축. 오늘날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으로 밑줄 친 거는 뭐야? 근대 건축의 특성인 거고, 빨간 걸로 밑줄 친 거는 독일 생태 건축의 특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환경 친화적 건축. 선생님, 네. 저 1960년대 이후 근대 건축이에요. 응? 저 1990년대 이후 근대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요? 왜? 라니? 1960년대 이후부터 독일 생태 건축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 건축인 건데 지금 생태 건축은 근대 건축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까지 쭉 지어왔어. 네. 딱 60년대가 됐다고 해서 독일에서도 무조건 저 생태 건축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안에서 야 이거 지금까지 해왔던 근대 건축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자잖아. 네. 됐어? 환경 친화적 건축은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얘는 이제 얘 특성입니다. 파란색으로 볼게요.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 친화적 건축. 자연 생태계에 포함되는 건축을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지향. 아까 지향은 뭐라고? 하지 말자. 지향은 그렇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즉 환경 친화적 건축은 자연의 새로운 질서를 자연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근대 건축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여하는 거다. 자연과 평형을 이루는 관계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순환 원리를 건축에 적용. 자연의 순환 원리가 바로 뭐겠어? 계절 친화적이겠지. 순환이 도는 거잖아. 계절도 어때? 계절도 돌아. 순환되는 거죠. 적용하고 자연 요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 정의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주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 합의를 한다,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비슷한 뜻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은 환경 친화적 건축에서 쓰는 말인 거고 유기적 통합이라는 말은 생태 건축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쓰는 말하고 여기서 쓰는 말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이런 거 문제 풀이하면서 혹은 연습하면서 그렇게 연습했던 거잖아. 여기에서 쓰는 말이랑 여기서 쓰는 말이랑 의미적으로 유사할 지연정 그것이 어떻다는 거야? 서로 다른 용어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생태 중심 사고 건축. 이거는 봐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냐면 독일의 생태 건축은 뭐가 중심이긴 해? 자연이 중심이야? 아니요. 그렇지. 유기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한 거야? 자연과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주도적인 거냐면 좀 인간이 주도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연과 유기적 통합을 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연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를 중심으로 자연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중심인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연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생태 중심 사고 이거야. 볼게요.
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닌, 얘도 빨간 거랄까? 생태환경 중심 사고를 적용하는 건축인데, 건축에서 생태 중심적 디자인, 그 다음에 생태 중심적 전략과 기법, 기법으로 계획되는 건축, 즉 생태계의 존재 질서를 그걸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제 커져가는 이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봅니다. 있을 수 있지. 이제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위에 좀 녹지를 조성해서 밤 되면 개구리 많이 오잖아. 이런 걸 이제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 그지 어딨어? 생태 중심 사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집안에 사파리 있으면 집안에 사파리가 있으면 너무 정말 부자인데 이거. 약간 수현이다 봅니다. 봤어 이제 이러한 건축적 노력,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이죠.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폐해를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삶과 질과 경제적 복지를 향상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생태 중심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데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이 생태 중심 개념, 왜냐면 기존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 건축 뭐였어? 자연을 정복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아니야 같이 가야 돼, 아니야 자연의 일부가 돼야 돼. 그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이 생태 중심 개념은 자연 환경과 인간의 공존, 공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건축 환경을 인위적이지만 생태계와 같은 콘셉트로 디자인하여 자연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 이것이 생태 중심 개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인간이니까 만들어낸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거잖아. 그런데 최대 어떻게 자연에 수렴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네. 그래서 봅니다. 이는 자연 체계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과 공기의 오염, 외부로 방출되는 열, 폐기물, 폐수의 양과 농도를 극소화하여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이며 대지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고 건축물의 시공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 어쩔 수 없어. 인간이 활용하는 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에너지 소모를 최대로 줄이겠다. 최소화하겠다. 그것이 바로 생태중심 건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야. 여러 방법으로 이러한 건축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방법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 나아가 생태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그래, 지금까지 방법적 측면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질문 3개 있잖아. 하나는 뭐였어? 방법,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떤 디자인? 세 번째는 정말 가능한 거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답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봅니다. 친환경, 나아가 생태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이미 고대부터 활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 재료와 더불어 적절히 혼용, 그러니까 고대의 방법에서, 그러니까 고대의 건축에서 뭐한 거야? 힌트를 얻어내는 거죠. 그거를 더불어 쓴다는 거지, 기술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고대로부터 버네클러 건축, 유기적 건축, 유기체적 건축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면서 발달하여야 했다. 이 기술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고대로부터 나왔던 건축 그 기술을 말하는 거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은
생태 환경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런 건축하는 방법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상호 보완적이었던 거잖아. 현대의 첨단 건축은 인공적이라 자연환경과는 대비적 양상을 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최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연에 맞춰가겠다는 거잖아. 자연을 담아내겠다는 거지. 양상을 띠지만 현재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인간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인공적인 거야. 자연적이지 않지. 근데 그것을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최대한 자연적인 것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계속. 또한 역사적으로 자연을 공간에 담는 방법도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글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야. 고대로부터 이런 건축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또한 역사적으로 자연을 공간에 담는 방법도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 토속적인 형태, 공간,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지역의 기후를 적용하고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태양과 바람에 따라 건물 배치 및 방향을 결정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내가 정리할게.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친환경, 나아가 생태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고대부터 있었대. 지금 그거와 더불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야. 지금 있었는데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겠대. 근데 역사적으로 했던 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설명하신 게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이 아니면 다른 내용인 거예요? 이거 다른 내용이지.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을 위해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생태 중심 사고 건축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생태학적 건축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한 거지. 그럼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그렇지, 지금 하는 것들. 이거를 하는 방법이 고대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역적으로 있었던 방법과 그 다음에 최신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네. 그렇죠. 괜찮아요. 녹화하고 있잖아. 또 보면 되죠. 무한 반복 아니야? 녹화하고 있는 거 봤는데 똑같은 현상이라고. 다음에 또 봐야지. 또 똑같아. 무한 녹화야, 무한 녹화.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어디 갔냐? 수학? 영어? 영어 힘들죠. 이래서 랑생이 좋아. 계속 봅니다. 현대 생태학적 건축과 자연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그래서 이거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소개한 거야. 맞죠? 지금 현대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것들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지금 환경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런 건축물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먼저 다시 여기 읽어볼게. 현대 생태학적 건축과 자연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거지. 현대 생태학적 건축 이거야. 이거를 살펴보기, 이거와 자연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아까 혼용한다 그랬잖아. 힌트를 얻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기술까지도 하면 어떻게 정말 우리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사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건축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면 현재의 생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은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그겁니다. 지금 우리 몇 쪽이야? 32쪽 끝에서 다음에 어떤 글이 나올지 이러한 건축물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네, 길죠. 저번에도 있었나요? 맞아. 그래서 봅니다. 근대 이전의 토속 건축,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원시 건축이 발전하여 각 나라 민족 지역 토속 건축으로 토속 건축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토속 건축은 그 지역의 지리적 풍토적 자연환경과 민족적인 배경하에서 자연환경, 풍토적 자연환경, 민족적인 배경, 일상적 생활 습관과 자연스러운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유기적 형태를 지니며 실용적이며 이러한 토속 디자인은 이론적 배경 없이 긴 세월의 흐름으로 완성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전통성을 지닌다. 이게 토속 건축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유기적 형태가 뭐예요? 유기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생명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긴밀한 관계야. 그럼 뭐와 긴밀한 관계겠어? 방금 얘기했던 자연환경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적합한 그 지역에 잘 맞는 그런 건축물이 이제 유기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속 볼게요. 10번째 줄이네.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 문화, 특히 지역 문화의 특수한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적 양상으로 국제주의 양식의 보편주의적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화가 무슨 뜻이야? 여기랑 비슷해지는 그렇지. 비슷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콜라거든. 세계화의 대표적인 게 콜라야. 사실 미국에서 이 콜라를 만든 거잖아. 그럼 이제 미국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콜라를 전 세계에서 마실 수 있어. 그럼 전 세계에서 마시는 콜라의 맛은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약간. 이게 같아야지. 그게 이제 세계화라는 거야. 획이라. 맞아. 지역마다 콜라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이 돼서. 이게 이제 뭐 현지화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콜라 맛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게 이제 국제주의 양식의 보편주의적 가치. 어디서나 똑같은 거, 같은 서비스 혹은 같은 품질 이렇게 되는 거죠. 가치가 득세한 일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토착성.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생각하면 돼. 프랜차이즈 식당은 어디서나 획일한 맛을 내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는 뭐냐면 지역의 그 맛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거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득세한 일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토착성의 지혜, 이게 바로 토착성의 지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건축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다 없애버리고 뭐죠?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네. 그 어머니한테 문자 갔나요? 그 왔다고?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어디냐고 물어. 사원이라고. 네. 그래서 봅니다. 토착성의 지혜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혼용하여 그 뭐인 거야? 과거의 이런 토착 건축물, 토착성을 지니는 건축물 혹은 유기적 형태를 지니는 건축물, 그리고 현재는 첨단 과학,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혼용하여 미래로 이어지는 등의 다양한 건축 양상이 전개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인 거죠. 저거 다 흙이에요? 그런가 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서 진흙으로 지은 이슬람 대사원 모스크,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맞는 집들. 이번에는 근대식입니다. 유기적 경향의 건축.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것이 지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근대식의 유기적 경향의 건축. 서구 근대 유기적 건축 경향은 근대 이전에 풍토 건축에서부터 이어져 19세기 후반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아까 뭐였어? 지금 사실 근대의 그 메인은, 주류는, 근대에서의 주류는 아까 자연을 억압하고 자연을 도구하는 것이 근대의 기본적인 그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근대에서 하나의 또 소수의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서구 근대 유기적 건축 경향은 근대 이전에 풍토 건축에서부터 이어져 19세기 후반에 픽처레스크나 네오고딕 영국의 수공예 운동으로 계속되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메인이 아니라는 거야. 주류가 아니라는 거야. 자연의 유기적 곡선이 건축 공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아르누보 경향이 심화되어, 그러니까 지금 근대식의 유기적 경향의 건축, 뭐 근대 건축의 하나의 또 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근대 건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에 군림하는 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죠. 19세기 후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근대 시기의 유기적 건축과 관련되는 용어들, 개념들이다, 대상들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독일에서는 극한 유기적 형태를 드러내는 표현주의가 나타났다. 뭐 여기도 이제 표현주의. 또한 건축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유기적 원리를 공간 구성에 활용하는, 얘는 이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유기적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오래 명명을 이어온 유기성은 근대 건축 초기를 거쳐 현대의 생태적 경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아까 그 토착성을 보여주는 거기서부터 근대의 유기적 건축 경향이 현대의 생태적 경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용돼서 나타난다. 혼용돼서 쓰인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넘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사례들. 그래서 봅니다. 근대 이후 생태지향 다원성이에요. 다원은 여러 가지. 다원화. 다양하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탈근대가 되면서 근대의 기계적 획일성과 합리성을 극복하려는 경향. 아까 확인했죠? 근대 건축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경향이 도처에서 나타나, 다양한 곳에서 나타났다. 당시 모더니스트의 몰개성성과 비자연성을 극복하려던, 그러니까 이제 근대하면 이거야. 자연,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 자연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근대의 기본적인 거거든. 그런 것을 극복하려던 활동과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적 건축의 확산 움직임은 생태를 지향하는 일련의 건축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생태 그 건축, 생태 중심 건축 혹은 독일의 건축 그거 봤을 때 근대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그래서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러한 개념. 아까도 그거 얘기했었죠? 1970년대 초 독일 생태 건축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의 그린 건축, 일본의 환경 공생 건축, 아까도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 점차 발전하여 환경 친화적 건축, 환경 친화 건축, 지속 가능한 개발 등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이는 자연환경, 인간과 건축이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모두 하나의 경향으로 묶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생태 개념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 건축에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이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겠죠?
생태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여러 양상이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며 여전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거론되면서 새로운 건축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은 영원한 건축적 화두로 계속 주시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건축공과 나타나는 구체적인 생태적 양상은 어떤지, 구체적인 생태적 양상?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어떠한 디자인으로, 세 번째는 정말 가능한가. 됐어? 그럼 구체적 양상,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적 측면에서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잠깐 쉬까요? 그냥 쭉 봐? 저는 다 저도요. 쭉 가요. 네, 쭉 봅시다. 생태학적 건축은 진구 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친화하자라는 구호 아래 전개되어 왔다. 이는 건축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적용되어 환경 부하를 줄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게 아까 뭐였어? 지금 부하가 뭐죠? 과부하. 그러니까 짐이야, 짐. 그러니까 부하는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과부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감당할 수 있어도 그것이 자꾸 얹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부하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환경 부하를 줄인다는 것이 뭐였어? 앞에서. 그 생태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 부하를 줄이는 건데? 자연적인 그런 건축을 걸 쓰면 그러니까 자연적 건축이 뭐야? 어떻게 하면 환경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연과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 안에 인간의 그러니까 그래서 지향하는 목표가 뭔데? 유기적이게. 그러니까 그 유기적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자연을 안 망하게 하는. 그럼 저희 안무하는 방법이 뭔데? 야, 환경부화에서는 얘기했던 게 하나밖에 없어. 에너지 줄이는 거야. 건축물은 무조건 다 뭐야? 인공적인 거라고. 그런데 그 인공적인 거에서 써야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최소화하는 거. 그것이 환경부화를 줄이는 방법이었단 말이지. 여기도 나오잖아. 최종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다. 아니, 건축물인데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인공물이야. 어떤 건축물이든 인공물이란 말이야. 그럼 인공물이기 때문에 그 인공물이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거야. 1970년대 이후 그 양상은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자연 요소의 적극적 활용, 생태적 기술 기법의 활용, 대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재생, 재활용 소재 등의 활용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줄여야 지금 자연의 그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주변 환경과 소통하다. 생태 개념을 담은 건축은 지역 역사와 주변 관광과 맥락을 반영하고 주변 특성과 연계하여 그 지역과 장소에 조화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은 어디서 근대 이전에 봤던 그 토착성이 있는 건축물에서 확인했던 거죠. 즉 지리적 위치나 지형, 기후 등 주변 환경에 순응하여 연계되고 장소성을 드러내어 지역의 상징물이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건축 환경이 형태적으로 일체가 되거나 이런 거네. 일체가 되거나 자연의 속성, 의미 혹은 개념을 상징이나 은유적으로 건축 공간에 드러나게 하는 것. 또한 지역 기후를 활용하거나 내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물, 수공간을 형성하거나 사이 공간 등을 배치하여 건축 내외부를 공간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조화, 통합적, 그 다음에 총체적 조화를 지향하면서 주변과 소통한다. 현대 생태학적 건축은 토양, 기후, 인간,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면서 진화적 과정과 그 지역 고유의 동식물과도 관계하며 디자인된다. 됐어?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적인 거.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체화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모방하거나 유추하여 대지 표면과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일체화. 유추하여 대지 표면과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건축물 형태 자체가 자연으로 동화되어 주면과 일체. 건축물 자체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 그리하여 건축물이 자연의 형태적으로 융화되기도 하고 건축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당연하지. 자연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러한 건축 조형은 유형적 요소와 관련하여 계획되며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당연하죠. 지금 건축 조형은 유형적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자연에 순응하고. 그래서 자연과 일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분적으로 물 녹지 경계를 접하기도 하며 이때 형태와 기능은 상호보완적으로 계획되고 형태와 기능은 상호보완적. 때로는 환경과 기능적으로 융합. 넘어가면 다음 거. 지금 이제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의 디자인이 되는 건데 하나는 일체화였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때로는 건축과 자연이 형태적으로 극대비. 이건 앞에 했던 일체화랑 좀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극대비를 이루어 서로의 형태와 상징을 강조하면서 대비가 되는데 동시에 조화를 이룬대. 이러한 경우는 그 장소적 특징을 강조하기도 한다. 즉 기하학적 건축 공간에 유기적 자연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며 지금 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건축과 자연이 형태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것과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기하학적 건축 공간에 유기적 자연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며 자연 공간을 인위적으로 연출해 오히려 자연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극적이고 감성적인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과 자연을 대등하게 연출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극대비를 이루는 방법들이 되는 거지. 다시 극대비를 이루는 방법들 건축 공간의 요소를 도입 그 다음에 자연 공간을 인위적으로 연출 그리고 건축과 자연을 대등하게 연출 하면 극대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 극대비가 된다는 얘기지. 연출하여 자연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대등한 위계는 때로는 강한 대조적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며 아까 얘기했던 거 외부 같은 내부 공간, 내부 같은 외부 공간. 아 여기에서 가사를 쓴 거였구나.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그것을 그렇죠? 네, 좋은 반응이야. 상호 공존하는 형태와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상징적 이미지의 공간은 그 건축물의 지역적 역할과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상징적 형태는 아이콘이 되거나 오브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상징한다고 했던 거 그거 이제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개념적 상징은 직관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의미적으로 해석되어 건축 공간에 표현된다. 바람, 빛 같은 무형적 자연 요소가 건축물의 구조를 거쳐 내부로 유입될 때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바꾸어 건축 공간에 표현되는데 이는 공간과 자연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성 방식이다. 어떻게 이제 디자인하는가에 대한 거죠. 넘어갑니다. 다 왔어? 그래서 봅니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시대를 거듭하여도 거의 변함없는 가장 지속적인 인자다. 요인이다. 인자가 요인이에요. 생태학적 건축은 지역 기후의 하나의 이제 요소라는 겁니다. 생태학적 건축은 지역 기후에 반응해 건물 내에 미세 기후를 조성하여 내 외부가 상호 연결되도록 건축은 반응해 건물 내에 미세 기후를 조성하여 내 외부가 상호 연결되도록 그럼 내 외부는 건축 내부 그 다음 외부는 그 지역의 기후가 되겠죠. 하는데 바람으로부터는 바람 에너지를 얻고 환기 통풍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태양으로부터는 열 에너지를 얻고 채광 전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죠. 바람 외부 그 다음에 태양 외부 그리고 내부로는
환기 통풍과 같은 기능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광 전기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역 기후에 따라 건축물의 표면, 재료, 색, 형태, 구도, 배치 등이 결정되고 이런 것들이 뭐 한 거야? 디자인에 반영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방위 차단, 투과, 반사 및 흡수 등의 계획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 기후에 대응하는 건축을 디자인하게 된다. 공기, 기후, 소리 같은 무형적 자연 요소는 공간 구성 요소에 의해서도 제어될 수 있으며 이런 거는 제어될 수도 있대. 특히 빛이나 소리처럼 시각, 촉각, 청각, 공감각 등을 자극하는 자연 요소를 건물 안으로 유입하여 공간은 자연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또 뭐야? 소통인 거죠. 지금 건축 자체는 인공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공간을 구획했으니까 안에는 내부가 되는 거고 자연은 외부가 되는 거고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안으로 유입하게 된다? 그럼 소통한다는 얘기인 거죠. 또한 주변의 기후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개방적 공간이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은 건물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건물 안에 내부적 외부 공간 또는 외부적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건축물 내 자연을 자연 안에 건축 공간을 담기도 한다. 이는 주변 환경과 유기적 구조로 연계되어 공간이 대등한 관계를 보이거나 전위적인 매개 공간을 형성하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감각적 침상하면 감각의 뭐라고 해요? 전이라고 얘기하지. 전이가 뭐냐면 옮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 옮아가는 거. 옮겨가는 거. 옮아가는 거. 그걸 이제 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각의 촉각가라고 하면 지금 시각에서 촉각. 그렇죠. 시각에서 촉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전이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 그러니까 내부 같은 외부, 외부 같은 내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진단 말이야. 계속 봅니다. 전위적인 매개 공간을 형성하여 건물 내부 공간이 연결되는데 열 측면에서 완충 역할, 이건 기능적인 측면인 거예요. 열 측면에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완충이 무슨 뜻이? 다 채워. 맞아, 그럴 수도 있죠. 충격을 줄여주는. 그렇죠, 충격을 줄여주는 거지. 나 바로 그 얘기가. 충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그 열의 에너지가 그대로 다 외부로 방출되면 어떻게 돼? 왜요? 그 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간을 둠으로써 외부 그 자연의 그러니까 외부에 영향을 덜 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충 역할. 이러한 디자인은 고층 건물에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건물 뒷면에 다양한 깊이의 발코니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공간은 여러 켠의 공간을 만들고 또한 반개방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 결과 주변의 소음, 강한 자외선, 단열 문제 등이 이 완충 공간을 거치면서 여과되고 완화되어 건축물 내부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준다. 특히 외부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아트리움 공간은 내부와 외부 기후에 대한 완충적이고 중간적 성격을 띠며 이제 아트리움 공간의 특성인 거네요. 체감 환기와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뭐야? 한국 안에 시리가. 난 카메라가 지금 꺼진 줄 알았어. 시리야. 계속 봅니다. 이러한 공간에 계속 보고 이러한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하여 녹지 공간이나 수 공간을 형성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 얘기했던 거. 열적의 완충 효과는 더욱 높을 것이다. 즉 시각적 청량감뿐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에너지 자원의 절약도 가능하다. 산소를 발생시켜 공기를 정화하며 습도를 조절하여 실내 미세 기후를 부드럽게 하고 신체 심리적 치유까지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 양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좋아. 또한 수공간은 솟아오르는 부수, 떨어지고 흐르는 폭포 등 청각과 시각 그리고 공감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까 전에 수공간 그 아트리움에다가 이제 수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그 역할 기능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생동감을 제공하여 그 가치는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수공간이 좋다는 거지. 이같이 현대 도시의 열린 공간에 자연성을 더해 우리가 살아가기 적합한 물리적 혹은 정서적 쾌적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뭐다? 생각 그렇지, 생태학적 건축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다 나무진 거예요? 너도 모르지 뭐. 너무 쌤 그러면 T익스프레스도 생태학적 건축이에요? 모르겠어. 그거 다 나눠졌잖아. 맞아. 이거 확인합니다. 이 글에 사용된 아래 개념들의 정의, 생태학적 건축, 그 다음에 독일의 생태건축, 환경친화적 건축, 생태중심의 사고건축, 아까 다 확인을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건축과 자연의 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근대 이전, 근대 시기, 근대 이후인데 지금 이거는 다 자연과 관련되는 거죠. 자연친화적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간의 자연 요소를 들고 마지막에 확인한 거죠.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써보자. 마지막에 했던 것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